전쟁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평온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곤 하죠.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이 가장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의 김순자 씨입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하며 꼼꼼하게 살림을 꾸리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손주를 돌보며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계산서는 은퇴 후에야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랑 여동생이 서울에 좀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화목했던 가정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핑계로 시작된 무례한 점령, 대접받으려는 태도와 당연하다는 듯한 부려먹기까지. 순자 씨는 연기 없는 가정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이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말이죠. 마치 제갈량의 공성계를 연상시키는 그녀의 한 수를 소개합니다. 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룻밤 사이에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66입니다. 은행에서 평생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차갑고 뜨거운지 1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하면 그 지긋지긋한 숫자들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조금은 맑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정사는 은퇴 후에야 시작되더군요. 제 금지옥엽 같은 손주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무더운 7월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 가장 큰 즐거움은 정성껏 고아낸 민어탕이나 족발탕을 보온병에 담아 시간에 맞춰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잠든 작은 생명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지요. 며느리 지은이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안락한 전동 침대에 누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와 상의 끝에 젊은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은이가 조리원에서 나오면 제가 3달 정도는 아이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가장 힘들다는 초반 몇 달을 넘겨줘야 아이들이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은이가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일주일 전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제게 몰아쳤습니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보온병을 들고 조리원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더군요. 저는 갓 끓여온 보양식을 한 숟가락씩 시켜가며 지은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당연한 듯 받으며 즐기던 지은이가 갑자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하고도 일방적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 부산에서 올라오기로 했어요. 한동안 여기서 도와주신대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부인이 오신다니 잘 됐구나. 사람 많으면 북적이고 좋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이 너무 덥기도 하고 이참에 서울에서 피서겸 좀 쉬고 싶으시대요. 서울 구경한 지도 오래되셨다고 하시고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도와주러 온다, 피서, 구경. 이 단어들이 한데 섞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분이었죠.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의를 차려 물었습니다. 사부인 오시는 거야, 지훈이랑? 나도 환영이지. 그런데 너희 집은 방이 2개뿐이고 옷방엔 짐도 많을 텐데 어디서 지내시려고? 지훈이네 집은 제가 사는 송파구의 같은 단지, 다른 동입니다. 결혼할 때 아이들 편의를 생각해서 근처로 잡아줬는데 둘만 살 생각에 작은 평수를 샀거든요. 제 질문을 들은 지은이는 마치 어머니가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생각해뒀어요. 라는 듯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저를 경악하게 만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엄마랑 다 상의했어요. 저희 집은 좁고 지저분한데 손님을 어떻게 모셔요? 어머니 댁은 방 3개에 거실도 넓고 깨끗하잖아요. 어머니네 손님 방에 2분 모시기로 했어요. 어차피 지훈이랑 같은 단지니까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 한 통에 바로 오실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요. 머릿속이 웅 하고 울리며 하이해졌습니다. 사돈을 저희 집에 모시라니요. 제가 이 황당한 제안을 소화하기도 전에 지은이의 무리한 요구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참 어머니. 지은이는 생각났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 허리가 안 좋으세요. 딱딱한 데서 못 주무시거든요. 어머니 손님 방 침대, 매트리스 오래된 스프링이죠.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푹신한 라텍스 매트리스로 하나 새로 사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대꾸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그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 서울에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은퇴하셔서 시간 많으시니까 롯데타워도 데려가 주시고 남산도 같이 가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그게 집주인으로서 도리 아니겠어요. 저는 멍하니 눈앞의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온순하고 사려 깊던 지은이가 맞나 싶었죠. 이건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서울로 호캉스 온 귀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순자는 무료 숙박 제공에 장보기 가이드 가사 도우미까지 도맡아야 하는 올인원 집사가 된 꼴이었고요.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종일관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지훈이에게 구조 요청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공정하게 한마디 해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그 특유의 제가 가장 실망스러워하는 우유부단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방금 애 낳아서 몸도 약하잖아요. 처가 식구들이 올라와서 돕겠다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엄마가 일단 좀 대접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제 등 뒤에서 이미 부부라는 이름의 견고한 연합군이 결성된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큰일인데 미리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걱정 마라, 내가 아주 잘 준비해두마. 저는 보온병을 챙겨 그 숨 막히도록 화려하고 안락한 조리원 방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문득 애써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임신 중기였을 때 사부인이 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일주일간 머문 적이 있었죠. 그때도 사부인은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게 악몽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딸을 돌보기는커녕 마치 영토를 시찰하러 온 태우처럼 저를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었습니다. 아침엔 죽이 너무 부실하다 투덜대고 점심엔 반찬이 기름지다며 타박했지요. 저녁엔 대놓고 메뉴를 지정했습니다. 사부인 명동에 유명한 칼국수집 있다면서요. 내일 좀 사다 줘요. 일주일간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떠나기 전 지은이에게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다 좋은데 요리 솜씨가 너무 격이 떨어지더라. 잊고 있던 경종이 머릿속에서 거세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양보하고 참는다면 제 앞에는 더 지독한 지옥문이 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게 둘 순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잘 준비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아니라 정중히 거절할 준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가 직접 가꾸고 꾸민 넓고 밝은 아파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저와 제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일궈낸 안식처이지 누군가 당연하게 무료 호텔로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서 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를 고민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 젊은 시절부터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보랏빛 라벤더 꽃밭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를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해마다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꿈을 꺼낼 때가 된 것이죠. 저는 5일 뒤 출발하는 삿포로행 왕복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타루 운하 옆 노천탕이 딸린 고급 료칸을 예약했습니다. 보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치자마자 마음속 응어리가 절반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어 저는 은행원답게 치밀하게 후방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3가지 조치를 취했죠. 첫째, 서신을 남겼습니다. 가장 예쁜 편지지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하지만 뼈가 있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아, 지은아.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산에서 오시는 사부인과 동생분은 귀한 손님인데 우리 집은 너무 낡고 불편해서 모시기가 미안하구나. 손님 대접은 최고로 해야 하는 법인데 너희 집이 좁다면 서울에 좋은 호텔이 많으니 그곳에 모시는 게 우리 집안의 품격을 지키는 길일 것 같아. 이번에 처가에서 도와주러 오신다니 엄마는 방해되지 않게 자리를 비워주마. 엄마가 평생 꿈꾸던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단다. 보름간 집을 비울 테니 귀한 손님 마지와 지은이. 산후조리는 너희 둘이서 책임지고 잘 해내길 바란다. 사랑한다 엄마가. 둘째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한도가 가장 높은 제 신용카드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아들이 사용하던 가족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부정사용 방지라는 명목이었죠. 셋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수동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가지고 있을 비상키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열쇠공을 불러 아예 문틀까지 보강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안의 식재료를 깨끗이 비우고 이웃집 이모에게 여행 다녀올 테니 집 좀 봐달라며 감시역을 부탁했지요. 5일의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저는 출정을 앞둔 장군처럼 모든 뒤처리를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제가 집에서 새 매트리스를 사고 청소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었는지 고맙게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지은이가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월요일, 저는 정확히 그들이 퇴소 수속을 밟느라 정신없을 시간에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카페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굳이 조리원에 가서 그들의 상봉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비행기 탑승 30분 전 예상대로 아들의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은이랑 아기 데리고 집에 왔는데 왜 안 계세요? 잘 준비한다면서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삿포로행 탑승 안내 방송을 배경음악 삼아 저는 평생 이렇게 경쾌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편지 못 받니 나 지금 공항이야. 홋카이도 간다고 써놨는데 준비 아주 완벽하게 해놨지. 내 여행 준비 말이야. 무세운 소리예요 장모님이랑. 처제는 이미 KTX 타고 올라오고 계신데 저녁에 도착하면 어디서 자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에 썼잖니. 호텔로 모시라고. 네가 초대한 귀한 손님들인데 네가 주인으로서 잘 대접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파악하느라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 이번 달 월급 받으려면 아직 멀었고 당장 호텔비 낼 현금이 없어요. 엄마가 준 카드 있잖아요. 그거로. 카드. 저는 깜짝 놀란 척 말을 끊었습니다. 잊어버릴 뻔했네. 해외여행 가는데 혹시나 부정 사용될까봐 주카드랑 가족카드 전부 정지시켜놨어. 안전이 제일이잖니? 엄마 논디? 아들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농담기를 싹 뺀 엄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훈아, 넌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야. 네가 초대한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저는 아들의 애원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유를 향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내렸을 때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답답한 감옥에서 탈출한 새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관광지를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타루 운하 옆 료칸의 짐을 풀고 낮에는 운하를 산책하며 해오라기를 구경하고 밤에는 노천탕에서 별을 보며 시원한 사포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짜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했지만 이웃집 이모를 통해 전선의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모가 보내주는 메시지는 마치 흥미진진한 아침 드라마 같았죠. 첫째 날, 순자 씨 아들이 어제 저녁에 울상으로 장모님이랑 처제 데리고 근처 비즈니스 호텔 예약하더라. 돈 꽤나 깨졌을 거야. 오늘 아침 출근하는 아들 얼굴이 숫덩이 같더라고. 둘째 날, 난리 났어. 아침부터 옆동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베란다 가봤더니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아들한테 삿대질하며 소리치더라. 아들은 죄지은 학생처럼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셋째 날, 순자씨 이거 진짜 웃겨. 사부인이 호텔 불편하다고 처제 데리고 순자씨 집 현관 앞까지 왔더라. 당신 없는 틈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나 봐.
근데 아들이 옛날 키로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니까 가족들이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도어락 교체한 거 신의 한 수야. 저는 메시지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더 극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맘카페에 익명으로 시어머니 욕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죠.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주러 멀리서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여행 가버리고 지원도 끊었다. 이런 악덕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바라김을 알았으니까요. 보름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식재료와 이웃집 이모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큰 짐 가방을 든 채 지훈이네 집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우아하게 마스크팩을 하던 그 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져서 대충 묶여 있고 잠옷에는 아기젓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더군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품에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안고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는 지은이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기저귀와 젖병 배달 음식 박스가 굴러다니고 소파에는 빨지 않은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찌개 냄새, 아기 기저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더 기막힌 건 소위 도와주러 왔다는 귀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부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팩을 붙인 채 드라마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애가 우는데 안 들리니 빨리 분유 타와라. 아유, 내 찬물 식었다. 뜨거운 걸로 좀 갈아와. 옆에서 처제는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열중하며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를 치고 있더군요. 산모인 며느리가 오히려 친정엄마와 여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며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사온 과일을 주방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며칠은 좋게 된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었죠. 그때 사부인이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지은아 휴지 떨어졌다 편의점 가서 좀사와 지은이는 한 개에 다다른 듯 울음 섞인 표정으로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며칠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녀의 신경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서러운 피로 그리고 처절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가가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라면 봉지를 하나하나 주워 올린 뒤 제 스마트폰을 켜서 지은이가 맘카페에 올렸던 그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쓴 글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친정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식과 자존심을 꿰뚫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수치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제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랑 동생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오신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보름 동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혼자 집안일 하시고 저희 챙겨주신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지은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온 김에 더 놀다 가겠다고 우기시는데 제가 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제발. 어머니가 좀 나서서 가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말씀은 들으실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방패 삼아 친정 엄마를 쫓아내 달라고 매달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우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집과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거실로 나간 저는 전보다 더 화사한 미소를 띠며 사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아유, 사부인 제가 홋카이도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야 왔네요. 귀한 손님들을 이렇게 홀대해서 어쩌나 정말 죄송해요. 사부인은 제가 기가 죽어 돌아온 줄 알고 금세 어깨를 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사부인이 대접이 좀 소홀하긴 했지. 우리 지은이가 고생이 많았어. 저는 맞장구를 치며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중에 큰 결심을 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아요.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사부인이랑 처제 모시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근처에 새로 짓는 50평형 펜트하우스로 이사 갈까 해요. 방이 5개라 사부인이 언제든 오셔도 독립된 스위트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사부인과 처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정말요? 거긴 엄청 비쌀 텐데. 그럼요. 근데 제가 이번 여행에 돈을 좀 써서 계약금이 한 5억 정도 모자라네요. 지훈이도 지금 여유가 없고 가만히 있자 사부인네 부산집 팔면 좀 보태실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사부인이랑 처제 편하게 모시려고 큰 집 가는 건데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한 2, 3억만 먼저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보태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하러 갈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부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호강할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에게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사부인은 당황해서 눈을 굴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네. 부산에 급한 일이 생각났어. 내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려가야겠네. 지훈아, 얼른 기차표 끊어라. 30분도 안 돼요. 서울을 점령했던 귀빈들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외환을 정리했으니 이제 내환을 다스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지은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내 사과는 잘 들었다. 네 잘못은 이기심과 천진함이야. 네 원가족을 네 현재 가족보다 위에 두었고 네 엄마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았지. 이번에 톡톡히 배웠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저는 시선을 돌려 침묵하는 아들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너 또한 유죄다. 넌 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사랑은 어디에 있니, 산모인? 아내와 66세 노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네 사랑이냐? 지은이가 저 꼴이 될 때까지 넌 방관했고 내게는 좀 참아달라며 희생을 강요했지.
넌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격이다. 저는 단호하게 새로운 가훈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경계. 내 집은 내 집이다. 손주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허락 없이 손님을 들이거나 내 공간을 침범하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사돈과의 관계는 지훈이 네가 직접 조율해라. 둘째 책임. 육아와 살림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다. 나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24시간 대기하는 무료 도우미가 아니다. 셋째 경제. 내 연금은 내 노후 자금이다. 가족 카드는 영구 정지다. 손주 선물은 내 마음껏 주겠지만 너희의 생활비나 호텔비를 대주는 ATM기 역할은 이제 끝이다. 긴 침묵 끝에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큰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 중심 잡고 잘 살게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몰라보게 성숙해졌습니다. 더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서툴지만 직접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의 글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더군요. 지훈이 또한 퇴근 후 아이를 안아들고 아내의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초보 부모의 시행착오로 가득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는 예전 같은 원망 대신 함께 짊어지는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보름간의 무정한 가출을 통해 제 권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독립과 책임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온화한 항구여야 하지만 그 선의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가시와 경계가 있어야 함을 깨달은 시간이었지요. 여러분은 순자 씨의 이 공성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살리는 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